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일을 하면서 사실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제일 힘든 건 아무래도 사람을 상대하는 거였어요. 그래도 고객으로서 만나는 사람들은 그나마 일회성이라서 한번 스트레스를 받고서는 끝날 때가 많은데 가족에게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말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곳에서 올라오는 사연들 중에서도 가족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힘드셨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 역시 가족 때문에 힘들고 곤란한 상황을 많이 겪었답니다.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써보게 되었어요. 저는 대학생 때부터 연애를 했던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워낙 오래 연애를 했기 때문에 서로를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건 착각이었죠. 결혼을 할 때 저희가 생각을 했던 건 양가 부모님 도움 없이 저희끼리 반반으로 돈을 모아 결혼하자는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예물이나 예단 없이 시작을 하게 되었지만 어차피 모든 결혼 준비를 저희 돈으로 했으니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죠. 거기다가 이런 저희들의 뜻을 전하고 나서 시모는 정말 좋아하셨어요. 결혼하고서 집들이를 하던 날 친척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도 시모와 남편은 반반 결혼을 한 저를 엄청 칭찬했습니다. 우리 현수가 요즘 애들답지 않게 얼마나 야무진지 몰라. 우리 집 옆집 언니네 며느리는 집도 받아놓고서는 혼수도 아무것도 안 해왔다고 하더니만 우리 현수는 결혼할 때 다 반반 돈 내고 했잖아. 얼마나 야무지고 알뜰한지. 그동안 일하면서 번 돈도 꽤 됐나 보더라고. 아유, 우리 두진이가 워낙 눈이 높아가지고 제 눈에 차례가 있을까 싶었는데 딱 현수가 두진이한테 딱 맞았어. 아유, 그럼 이 집도 둘이서 알아서 마련한 거야? 집값도 만만치 않을 텐데 말이야. 그래서 두진 엄마 애들 결혼할 때 신경 쓸 거 하나도 없다고 그랬구나. 며느리 참 잘 뒀네. 안 그래도 우리 아들 장가 보내려고 하니까 우리도 고민이 장난 아닌데 두진 엄만 좋겠어. 아들 장가 보낼 때 다들 목돈 들어간다고 하잖아. 그런 거 없이 둘이서 알아서 했다니 얼마나 장해. 그러니까 두진이가 색식감 잘 골랐지 뭐. 둘이 대학생 때부터 만났잖아. 아니 나도 처음에는 현수네가 워낙 잘 사니까 혹시라도 뭐 우리가 더 해가야 하는 게 있는가 싶었는데 둘이서 알아서 하겠다고 하니 나야 좋았지. 현수네 쪽에선 얼마나 보태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도와주긴 했겠지. 어쨌든 현수네가 도와주는 건 도와주시는 거고 나는 우리 아들이 굳고 말려서 못 도와줬지 뭐. 에이, 그래도 두진 엄마가 좀 도와주지 그랬어. 이 정도 집 마련하는데 힘들었을 텐데. 그러고 보니 이 집은 그럼 두 사람 명의로 한 거야? 왜 요즘은 반반 결혼한다고 하면 집 명의도 공동으로 한다던데? 주변에 반반 결혼한 사람들이 없어서. 혼수도 그럼 둘이서 알아서 마련했나 보네. 네. 저희가 알아서 다 마련했어요. 현수가 좀 더 일찍 사회생활 해가지고 모아둔 돈이 많긴 했지만 어쨌든 반반 결혼이죠 뭐. 혼수는 현수 자취하면서 쓰던 것도 가지고 오고 필요한 건 사고 그러다 보니 아낄 수 있었네요. 오히려 제가 그런 게 고마운 것 같아요. 결혼하면 로망 같은 거 다들 있는데 현수는 그런 거 욕심 안 내고 반반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개념녀 만나서 다행이죠 뭐. 그래. 우리 현수는 네가 말하는 개념녀가 맞아. 솔직히 주변 보면 남자 등골 빼먹는 애들이 얼마나 많니? 결혼했다고 애 키운다고 일도 안 하고 남편 돈을 자기 돈처럼 생각해가지고 막 써버리는 애들 얼마나 많아. 그런 거 보면 아들 키운 엄마들은 얼마나 속이 상하고 답답할까 싶더라고.
지적하면 시집살이 시킨다고 난리 나고, 난 그런 걱정 안 해도 되니 얼마나 좋니? 현수는 계속 일도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 집들인 날 반반 결혼을 한 절 칭찬하는 시무와 남편을 보면서 사실 기분이 좋다기보다는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잘못 느끼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 살면서 찜찜한 기분이 왜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서로 연봉도 비슷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경제관리를 자신이 하겠다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누가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맞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오로지 믿고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서로 입장차가 크다 보니 남편과 저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자주 싸웠던 것 같아요. 도대체 왜 나한테 경제권을 안 준다는 거야? 내가 잘할 자신이 있다니까. 당신 결혼하기 전에 투자하는 것도 제대로 안 알아보고 해서 돈 날린 적도 있잖아. 거기다가 매달 지출 얼마인지 제대로 몰랐던 적도 있고, 돈 쓰는 거 어디다 썼는지 깜빡했던 적도 있고, 그런 것만 봐도 당신보다는 내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 맡기지 않는 건데? 내가 잘할 수 있다니까? 나 당신보다 사회생활 늦게 시작했는데 당신만큼 돈 모았었잖아. 그것만 봐도 내가 잘할 거라는 거 알지 않아? 근데 왜 난 안 된다는 거야? 뭐 숨기는 거라도 있어? 아니, 내가 말하는 건 당신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관리하더라도 돈 사용처는 다 밝혀야 한다고 말하는 거야. 나도 돈 관리 신경 안 쓰면 좋지. 근데 내가 번 돈 당신이 관리하면서 내역도 하나도 안 밝히겠다고 하는 게 말이나 돼? 그럴 거면 그냥 각자 관리하는 게 낫다는 거지. 생활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어떻게 재테크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하잖아. 근데 그걸 왜 말을 안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걸 왜 굳이 말을 해야 하냐고. 같이 쓰는 건데. 대충 어디에 썼겠다 알지 않아? 그거 일일이 확인하겠다고 하면 눈치 보여가지고 돈 쓸 수나 있겠어? 하다못해 옷 하나 살 때도 그거 다 말하고 사야 하는 거 아니야. 숨 막혀서 쓸 수나 있겠냐고. 그냥 대충 지출 얼마고 그것만 알면 되는 거지. 무슨 리스트까지 써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냐는 거야. 내 말은 내가 아예 안 보여주겠다는 게 아니라니까. 그니까 그게 이상하다고. 지출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를 알아야지. 누가 옷 사고 화장품 사고 일하는 거 하나하나 다 말하고 사라고 했냐고. 그냥 어떤 것에 어떻게 썼다는 말을 해야 하는 거잖아. 이렇게 할 바에는 생활비 각자 지출하고 공동으로 관리해. 그리고 나머지는 각자 알아서 관리하는 걸로 하자고.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아. 나랑 당신 의견 절충한 게 이거야. 생활비 각자 지출해서 그걸로 공동으로 쓰는 거. 우리가 룸메이트야? 무슨 생활비를 각자 지출해서 써? 그러면 서로 얼마나 벌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 그러면 양가 부모님 선물이나 용돈 들을 때도 각자 지출해서 쓸 거야? 아무리 우리가 반반 결혼을 했다지만 부부가 됐으면 공동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난 당신 생각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주변에 물어봐도 생활비 각자 지출해서 쓰는 곳은 아무것도 없어. 당신이 해도 상관없다니까? 대신 지출 내역을 보여달라고. 매달 당신한테 내 월급 다 맡기는 대신에 어떻게 쓰고 있고 모으고 있는지를 보여줘야지. 당신이 이걸 막 쓸까봐 하는 말이 아니라 나도 부부니까 같이 돈을 벌고 있으니까 어떻게 쓰는지를 알아야 할 거 아냐. 나 지금도 가계부 다 쓰고 있는데 결혼하기 전 있었던 일 가지고 자꾸는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차라리 생활비 각자 내서 쓰자니까. 넌 이럴 때 보면 남 같아. 우리 결혼했어. 부부잖아.
어떻게 부부가 남처럼 생활비 각출해서 쓰냐고. 답답하게 네 주장만 요구하지 말고 남들 얘기도 좀 들어. 너는 왜 네 말이 다 맞는다고 생각하냐? 남들도 다 한 사람이 경제권 갖고 관리하는데 어떻게 너만 그렇게 딴소리 하냐고. 네가 그러니까 나는 숨기는 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어? 아우 진짜 말이 안 통한다 정말. 남편은 이상하게 경제권 관련해서는 너무나 예민하게 따졌어요. 솔직히 결혼 전에 모든 경제 상황을 오픈해서 결혼을 했어야 맞았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고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남편의 씀씀이가 해프다는 게 보였죠. 그러다 보니 자신이 경제권을 갖겠다고 하는 남편의 모습에 믿음이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출 내역을 오픈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도 남편은 절대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죠. 전 남편이 앞뒤 없이 반대를 하자 더 믿음이 가지 않았고 차라리 생활비를 각출해서 나머지는 서로 관리하자고 했어요. 처음에는 부부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서 기분 나빠하던 남편은 제가 계속해서 고집을 하니 결국 생활비 일부만 공동으로 관리하고 나머지는 각자 알아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연봉이 비슷했기 때문에 생활비 100만 원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남는지 알고 있었는데 남편의 씀씀이를 보니 이걸 어떻게 다 감당하지 싶을 때가 많았어요. 그래도 알아서 잘 관리하고 있겠거니 생각했었죠. 저희는 반반 결혼을 하다 보니 결혼 초반에는 모아둔 돈이 거의 없었어요. 집을 구입하느라 다 써버려서 0에서 시작을 하던 상황이었죠. 생활비를 서로 100만 원씩 내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맞벌이를 했기 때문에 크게 쓸 돈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금방 돈이 모아지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남편은 시댁에 뭐가 고장이 났느니 엄마가 요새 몸이 안 좋다느니 하면서 야금야금 그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에는 특별하게 지출할 일이 없었는데 시댁에는 유독 지출해야 할 돈이 많아지기 시작했죠. 남편뿐만 아니라 시모도 자꾸만 저에게 전화를 해서 뭔가를 요구하셨어요. 현수야, 바쁘니? 아유, 내가 찾아봐도 어떻게 고쳐야 할지 몰라서 너한테까지 전화했네. 우리 집 냉장고가 영 시원치 않아. 10년도 더 됐으니 이제 수명이 다한 건지 냉기도 안 느껴지고 어쩌지? 물어보니까 10년 넘은 냉장고는 수명 다한 거라고들 하는데 내가 저번에 TV에서 봤던 거 있지? 그 양문형 그거 좋더라. 이번에 집 옆에 전자제품 파는 곳에서도 행사하고 있더라고. 어머님, 그거 10년 안 됐잖아요. 저랑 두진 씨랑 연애할 때 사셨다고 했으니까 한 7년 됐나? 그 정도밖에 안 됐을걸요? 근데 벌써 고장난 거예요? 그럼 그냥 수리기사 부르시는 게 나아요. 요즘은 10년 보상 이런 거 있어서 수리비도 얼마 안 나올 텐데 어머님 부르시기 어려우시면 제가 불러드릴까요? 아니면 온도 조절하는 게 잘못 눌려져서 그럴 수도 있어요. 두진 씨 퇴근하면 한번 가보라고 할게요. 아니야. 내가 그거 확인해 봤는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니까. 옆집 아줌마가 집에 와서 보더니만 냉장고 수명이 다 된 것 같다고 하더라고. 안 그래도 하나 바꿀까 싶긴 했었는데 아유, 냉장고가 한두 푼 해야지 말이지. 아무리 행사한다고 하지만 일도 안 다니는 내가 그거 그냥 덥석 살 수 있겠니? 그렇다고 냉장고 없이 살 수도 없고 아유, 고민이다 고민. 아니 옆집 아줌마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그 집은 이번에 냉장고 바꿨더라고. 그 집 며느리 알지? 며느리가 이번에 가전제품 싹 다 바꿔줬다더라. 요즘 제품들이 좋긴 좋더라. 기능도 많고. 아유,
우리 며느리는 그런 거 안 해주나? 어머님, 옆집 며느리는 지금 사는 집도 그 집에서 해주셨다면서요. 그 며느리 혼수도 안 해왔다면서 어머님 염치도 없다고 저한테 욕하신 거는 기억 안 나세요? 남편이 하도 옆집 아줌마가 며느리 구박하니까 이번에 가전제품 싹 바꿔준 거라고 하던데요? 저도 집 받았으면 혼수도 해오고 냉장고도 바꿔드릴 수 있죠. 근데 저희가 반반 결혼해서 여유가 없어서요. 어머님, 저희 사정 아시잖아요. 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집 안 해줬으니 냉장고 하나 바꿔주지 못한다는 거냐? 아무리 그래도 내가 시어머니고 일도 안 하고 있는데 냉장고 고장나면 시원하게 하나 사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네가 가전제품 사주면 내가 어련히 더 잘해줄까? 에휴, 눈치가 없으면 마음이라도 넓어야 하는데 됐다. 내가 이 나이에 이래서 알아서 냉장고 바꿀 테니 신경 쓰지 말아라. 시모의 의도를 뻔히 알고 있었지만 전 굳이 전자제품을 사드려야 하나 싶었어요. 냉장고뿐만 아니라 그 전에 다른 소소한 물건들을 이미 여러 번 사드렸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물건들을 요구했기 때문이죠. 제가 계속해서 모르는 척하니 시모는 삐져서 한동안 저랑 말도 하지 않으셨죠. 시모가 저와 말을 하지 않자 남편은 안절부절 못했어요. 시모가 서운하게 그걸 냉정하게 끊어냈다면서 저를 탓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간 개인적으로 시모에게 지출했던 것들을 일일이 나열하자 그제야 남편은 조용해졌습니다. 냉장고는 사드리지 않았지만 시모는 틈만 나면 입맛이 없다면서 보양식을 사달라고 하던지 기운이 없어 보약을 지어 먹어야 되겠다고 하던지 지인분들과 비싼 레스토랑 가서 기죽고 싶지 않다면서 제가 짠하고 나타나 다 계산을 해주라고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그래도 어른이니 생각해서 참아줬는데도 점점 더 큰 걸 바라시는 시모가 이해되지 않았고 그렇게 해도 절 탓하는 남편에게 서운했어요. 저 역시 서운함이 쌓이고 있을 때쯤 남편에게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저녁을 먹으며 진지한 얘기를 좀 하자며 말을 꺼냈어요. 저 다른 게 아니고 이번 달 카드값 좀 당신이 도와주면 안 될까? 내가 다 계산하면서 썼는데 생각보다 이번 달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 당신이 좀 도와줘. 당신 모아둔 돈 있지? 그거 내 카드값 좀 내줘. 다음에 당신이 필요할 때 그때 내가 도와줄게. 뭔 소리야? 갑자기 카드값이 왜 감당이 안 된다는 건데? 당신 100만 원만 빼고는 나머지 돈 당신이 알아서 쓰고 있잖아. 그것만 해도 200은 넘는데 그것보다 더 썼다는 거야? 아니, 그렇게 쓸 일이 뭐가 있어? 당신 옷을 새로 샀던 것도 아니고 주말에도 근무해야 된다고 나갔었잖아. 그럼 추가 수당도 많이 받았을 건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게 사실 엄마가 가전제품 바꿔달라고 해서 내가 바꿔줬어. 당신한테 말해봤자 안 된다고 할 게 뻔해서 그냥 내 돈으로 바꿔드렸어. 감당이 될 줄 알았는데 이번 달 카드값 폭탄 맞아가지고 안 될 것 같아. 당신이 좀 도와줘. 그러니까 당신이 애초에 엄마 전자제품 바꿔줬으면 이런 일도 없잖아. 우리 생활비 모았던 돈도 있고 솔직히 바꿔드릴 수 있는데 당신이 안 바꿔주는 통에 엄마가 심술나서 이것저것 다 사셨잖아. 그게 왜 내 탓이야? 당신 내가 그때 어머님한테 쓴 돈 보여드리지 않았어? 매달 어머님 때문에 쓴 돈만 100만 원이 넘어. 그리고 당신도 시댁에 돈 들이고 있었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아? 안 그래도 나 당신한테 할 말 많았는데 우리 집에는 돈 한 푼 당신이 써본 적이나 있어? 결혼한 지 1년이나 됐는데 당신 우리 집에 몇 번이나 가봤어? 분기별로 한 번 가면서 가서도 매번 얻어먹고
뻔뻔하게 소고기 먹고 싶다고 말하고. 당신이 염치나 있어? 야, 넌 그래도 예단도 안 했잖아. 내가 그런 거 생각해서 하는 거야. 남들은 며느리가 시댁에 예단 싹 다 해온다는데 솔직히 넌 뭐 해왔는데? 반반 결혼? 아무리 반반 결혼이라도 해와야 할 건 해와야지. 염치 없는 건 너 아냐? 주변에 한번 물어봐. 네 친구들 있잖아. 네 친구들도 예단 안 하고 시집갔냐? 아닐걸? 걔네는 예단도 빵빵하게 하고 갔겠지. 집이 잘 사니까. 넌 근데 집도 잘 살면서 예단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해왔잖아. 어이가 없어서. 지금 내가 제대로 들은 건 맞는지 모르겠네. 지금 나보고 예단을 안 해왔으니 당연하게 시댁에 돈 써야 한다고 말하는 거 맞지? 야, 너 진짜 염치가 있냐? 반반 결혼할 때는 개념년이 뭐니 개소리를 해대더니 이제 와서 예단해 오라고? 야, 그럼 네가 집 해와. 반반 결혼 말고 네가 집 해오라고. 그럼 내가 예단이고 혼수고 싹 다 해올 테니까. 결혼할 때는 반반 결혼해야 시댁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면서 알랑방귀 끼더니만 지금 뭔 소리야? 남편은 황당하게도 저에게 반반 결혼은 했지만 혼수와 예단은 다 해왔어야 한다고 말했죠. 그걸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댁에 돈을 쓰는 건 당연한 거고 친정에서 돈을 받는 것도 당연하다고 했어요. 전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혼할 당시만 하더라도 시모는 옛날 사람이라서 시집살이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니 제가 반반 결혼을 해야 시댁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때 그렇게 말한 사람은 어디 가고 이제 와서 제가 못해온 것처럼 말을 하니 너무나 화가 났어요. 더군다나 제 화를 돋궜던 건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학생 신우였어요. 대학생 신우는 더 철이 없었습니다. 신혼집이 신우 대학 근처에 있었는데 말없이 새벽에 신혼집으로 찾아와 거실에서 자고 있었던 일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어려서 그런 거보다 이해하려고 했지만 언젠가부터 친정에서 받은 아끼는 목걸이, 귀걸이, 가방 같은 게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시댁에 가서 신우 방에 가보게 되었는데 그 방에 떡하니 있었죠. 그걸 보고선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따지니 시모와 남편은 어른이 돼서 너그럽지 못하다며 오히려 절 나무랐어요. 며느라, 오죽하면 새언니 물건을 가져왔겠어. 애가 대학 가서 다른 애들 하고 다니는 거 보니까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새언니 거 잠깐 필린 거지. 가족끼리 그런 거 가지고 뭘 그러니? 내가 잘 말해서 네 물건 챙겨두라고 하마. 다시 가지고 가면 되는 걸 이렇게 하나하나 다 따져야 되겠니? 이제 겨우 어른 된 아이인데 좀 봐줘라. 너야 넉넉한 집안에서 살아서 이런 거 솔직히 필요도 없잖니. 그래, 당신 너무 예민하다. 애가 그런 건데 이렇게 따지는 게 어디 있냐? 가족이니까 쟤도 그냥 괜찮겠거니 생각했던 거지. 훔치다니 너무 심하다. 얘가 아직 어려서 그래. 학교 다니기도 바쁘니까 알바도 못하고. 근데 사고 싶은 건 많으니까 얼마나 부러웠겠어. 오죽하면 새언니 물건 몰래 썼겠냐? 굳이 방 뒤져가지고 이 난리를 피워야 되겠어? 네가 어른이니 이해해. 한마디 말도 없이 내 물건 가지고 가는 게 지금 이해해야 되는 일이야? 나한테 말이라도 한번 꺼내봤으면 말도 안 해. 말 한마디 없이 올 때마다 하나씩 가져갔던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나만 이해 안 가? 이렇게 가지고 가서는 나한테 말해주는 것도 아니고 돌려주지도 않아서 지금 없어진 거 그대로 있잖아. 당신은 내가 아끼는 물건이라는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이해하라는 말이 쉽게 나와? 너도 대학 때 꾸미는 거 좋아했잖아. 그러면 제 마음 이해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때 언니 거 하고 왔다면서 처형이랑도 엄청 싸웠었잖아. 당신도 그래 놓고선 왜 제가 그러는 건 이해를 못 하는데? 너도 처형한테 말 안 하고 썼으면서 그럼 너도 도둑질한 거야? 그럼 너도 처벌받아야 되겠네. 새언니, 됐어요. 난 그래도 언니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언니한테 말하려고 했어요. 근데 바쁘다 보니까 잠깐 깜빡한 거예요. 훔치긴 누가 훔쳤다고 그래요? 다시 돌려주면 되잖아요. 안 그래도 서러워 죽겠는데 꼭 제 방 들어와서 뒤져서 이렇게 도둑년 취급해야 되겠어요? 조용히 저한테 말하면 될 걸 가족들 앞에서 이렇게 창피 줘야 되겠냐고요. 정말 너무하네요. 앞으로 오빠네 집에 절대 안 갈 거예요. 신우는 제가 가족들과 싸우자 갑자기 저에게 물건들을 던지더니 엉엉 울면서 소리를 쳤죠. 잘못한 건 신우였는데 그 집에서는 저만 잘못한 것이 되었어요. 집에 찾아오지 않겠다는 신우였지만 그 후로도 계속 몰래 집에 오더라고요. 다만 제가 출근한 낮 시간대에만 들락거리니 마주친 적은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자잘한 물건들이 없어졌다가 다시 돌아오곤 했지만 전 그냥 참고 넘어갔어요. 시댁에 가면 항상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도 비정상적인 상황이었는데도 시우와 남편 신우 모두 제 잘못이고 제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 말을 했죠. 제 고민이 커져가고 있을 무렵에 전 승진을 하게 되었고 남편의 연봉보다 훨씬 많아지게 되었어요. 승진한 것을 누구보다 기뻐한 것은 남편이었어요. 승진 이후 남편은 갑자기 차를 바꾸겠다고 했어요. 멀쩡히 타고 있던 차가 있었는데도 갑작스럽게 차를 바꾸겠다고 고집을 피웠어요. 회사 가면 나만 차가 허접해. 솔직히 내 직함에 저런 차 타고 다니는 거 창피해. 나보다 직급 낮은 친구들도 나보다 훨씬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나도 이참에 좋은 차 끌고 싶어. 내가 받은 차 있거든? 당신도 한번 봐볼래? 외제차인데 솔직히 국내 차랑 크게 차이도 안 나고 요즘은 관리하는 것도 괜찮대. 당신이 허락 안 해줘도 바꿀 수 있지만 그래도 당신이랑 상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하는 거야. 당신 차 할부도 안 끝났는데 왜 차를 바꿔? 그리고 지금 타고 있는 차도 괜찮아. 내 주변에서도 많이 타고 다니는 거고. 우리 지금 차 2대 굴리고 있고 매달 차량 관리비로도 지출이 많은데 여기서 더 지출하자는 거야? 차를 사더라도 지금 할부 끝나고 그때 고민해보자. 우리 넉넉한 편도 아니고 어떻게 철없이 무작정 차 바꾸겠다고 하는 거야. 남들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해서 차 바꾼다는 게 말이 돼?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다리 찢어진다고 했어. 제발 형편 좀 생각해서 말해. 당신이 좀 도와주면 되잖아. 당신 승진하고 연봉 나보다 훨씬 많아졌잖아. 그러면 생활비 좀 더 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남편 기살리는 것도 아내가 해야 하는 일 중 하나야. 엄마도 매일 며느리 하나라고 있는 게 시댁 위에서 하는 거 없다고 툴툴대는데 나 그거 다 맡고 있는 거 안 보여? 내가 생각하기에도 당신 결혼만 했지 나나 시댁 위에서 하는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럼 나한테라도 잘해야지. 다른 거 안 바랄 테니 차만 바꿔줘. 당신 그렇게 승진한 것도 다 내 덕 아니야? 내 승진이 왜 당신 덕이야? 결혼하고서 당신 집안일도 하나도 안 해. 매일 일 바쁘다면서 집에 오면 TV 보고 게임하느라 바쁘잖아. 청소고 빨래고 내가 다 해. 2주에 한 번씩 시댁 가서 밥 먹고 와야 되고 어머님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당신한테는 연락 하나도 안 하고 바로 나한테만 연락하시잖아. 근데 내가 무슨 아무것도 안 해? 그래, 시댁은 그렇다 쳐도 당신 카드값 감당 안 될 때 내가 매번 메꿔주는 거 생각 안 해? 그렇게 따지면 우리 아빠가 당신한테 시계 사준 건 뭔데? 아무리 아빠가 몰래 사줬다고 하더라도 나한테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거 말고도 아빠가 이것저것 당신한테 도움 줬다며. 그렇게 따지면 우리 집에서 받은 거 많은데 당신이 우리 집이랑 나한테 더 잘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 논리대로라면 그게 맞는 거 아니냐고. 아휴, 무슨 그런 걸 무자르듯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냐. 하여튼 너는 꽉 막혔어. 사람이 이렇게 애타게 부탁을 하면 한 번은 들어줄만 한 거 아니야? 당신 승진도 했고 솔직히 여유롭잖아. 당신 회사에서도 수당 많이 주고 당신 친정도 잘 사니까 집에서도 지원해주는 거 많을 거 아니야. 불쌍한 남편 한번 기살려줄 생각도 없냐? 됐다. 잘난 너한테 뭔 말을 하겠어. 날이 갈수록 끊임없이 요구하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지칠 대로 지쳤죠. 결혼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있을 무렵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친정엄마는 시외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오셔서는 시모가 산악회 회원들이랑 펜션에서 묵겠다며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전 미리 예약을 해서 간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해 깜짝 놀랐죠. 바로 다음날 퇴실 시간에 맞춰서 가보니 이미 산악회 회원들은 가고 없었어요. 펜션 내부는 정리도 하나도 안 되어 있었고 쓰레기가 잔뜩이었습니다. 펜션을 정리하느라 정신없는 엄마 옆에 여유롭게 커피 마시고 있는 시모를 보고선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더라고요. 저를 보고서는 잘 놀다 간다면서 말하고는 쏙하니 사라져버린 시모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따졌습니다. 너는 어떻게 된 게 연락 한 통이 없냐? 시엄마가 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지도 않디? 이제야 연락하네. 나 요즘 산악동호회에 가입해서 다니고 있어. 어제 여기 근처 산에 올라갔다가 왔거든. 사돈 운영하는 펜션이 이 근방이라고 왔는데 마침 방이 있다고 하시대. 그래서 하루 묵었어. 솔직히 더 좋은 곳 갈 수 있었는데 그래도 사돈 운영하는 곳이니까 가봐야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펜션 사용을 하셨으면 정리를 하고 가셨어야죠. 청소는 안 하시더라도 쓴 물건은 어느 정도 정리하시고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가셨어야죠. 술병도 치우시지도 않고 먹은 음식도 그대로 놔두시고 가시고 이불에는 온갖 이불질에 변기는 왜 이렇게 다 막혀 있는 거예요? 이 꼴을 해놓고서는 그냥 가시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펜션 전체 사용을 하셨으면 그 비용 지불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550만 원 입금하세요. 예, 너 시댁에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시집 오면서 해온 것도 없으면서 꼴에 지원 많은 펜션이라고 돈 달라고 하는 거냐? 애초에 사돈도 염치가 있으니까 나한테 돈 달라고 말도 못 꺼낸 거 아니겠니? 너도 생각을 해봐라. 날 시집 보내면서 돈 한 푼 안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곤 하지만 해야 할 건 해와야지. 550만 원이면 싸게 먹히는 거야. 너 알지도 못하면서 따지지 말아라. 나 바쁘니까 끊는다. 시모는 당당하게 공짜 숙박을 했고 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지금껏 쌓여있던 분노를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먼저 전 동호회를 신고했습니다. 무전 취식으로 신고를 하고 CCTV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거기다가 펜션 기물을 파손했던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서는 시모는 바로 저에게 연락을 해 오셨죠. 자기를 무시하는 거냐면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시모에게 전 이제 시작이라고 대응했어요. 야, 너 지금 내가 시집살이 편하게 해주니까 아예 막 나가자는 거냐? 너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감히 날 신고해? 그깟 펜션 얼마나 한다고 내가 돈 다 대줄 수 있는데 내가 그래도 사돈 생각해서 안 준 거야. 알지도 못하면서 네가 뭐라고 날 신고해? 그따위 허름한 펜션 운영하면서 그 돈 다 받는 게 사기 아니니? 네 엄이 닮아서 똑같구나. 돈에 미쳐가지고 시어머니한테 돈 달라고 신고를 해? 아이고, 우리 불쌍한 아들이 이런 피도 눈물도 없는 애랑 살고 있다니. 아, 잘 됐네요. 안 그래도 그 말을 안 해드린 것 같아서 이참에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아들 장가 보낸 거 후회되시면 다시 데려가세요. 저한테 한 번만 봐달라 질질 짜는 것도 보기 싫어 죽겠는데 아줌마가 나서주신다면 수월하겠네요. 아줌마 아들은 지금 상황 말도 안 꺼냈나 봐요. 뭐 내가 용서해줄 줄 알아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발 좀 데리고 가세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뭐? 너 지금 꼴도 보기 싫다고 했어? 너네 싸웠니? 싸웠으면 너희들끼리 알아서 풀어야지. 뭐? 아줌마? 이게 정말 미쳤나? 네가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지? 너 지금 시어머니랑 통화하는 거 알고나 있니? 얘가 정신 나갔나?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너 혹시 네 엄마 펜션 말없이 갔다고 그래서 그러는 거니? 얘, 너도 철 좀 들어라. 네 엄마도 뭐라고 안 하는 걸 왜 네가 나서서 그래? 사람이 사람다운 짓을 해야 어른이 나서서 뭐라고 하죠. 말해봤자 말도 안 통한 사람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전 말 안 통해도 말해야겠어서요. 당신 아들 집어리 생각도 못하고 씀씀이만 커서 여기저기 돈만 쳐쓰고 다니고 있는 거 알아? 결혼하고서도 1원도 못 모으고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더라. 그래 놓고서는 남들한테는 잘 보이려고 보증까지 서서 1억이나 나 몰래 빚졌어. 정신 나간 건 당신네들이겠지. 내가 왜 당신네 뒤처리 해줘야 하는데? 당신 아들 내보냈으니까 다시 데려가서 키워. 그리고 콩밥 처먹기 싫으면 당장 돈 내. 남편은 보이는 이미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지인들과 술자리에서도 능력도 되지 않으면서 모든 술값을 내주거나 돈을 척척 빌려주기도 했죠. 그러면서 지인들 보증까지 서주기도 했는데 그 지인이 사기를 치고 잠적하면서 그 빚을 남편이 다 갚게 생겼더라고요. 나중에 일이 터져서야 저에게 갚아달라면서 울고불고 매달렸는데 그 모습을 보고선 온갖 정이 다 떨어졌어요. 이혼을 하려고 알아보다 보니 남편의 채무는 그것 외에도 정말 많았습니다. 남편은 부부이니 채무까지 분할해야 한다고 했지만 사실 그 빚은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분할하지 않았고 재산을 몰래 탕진했던 남편과는 이혼 소송으로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전 여기서 끝내지 않고 그동안 신우가 몰래 가지고 간 제 물건들을 분실 신고했고 중고장터에서 팔려고 했던 것이 잡히게 되면서 신우는 절도죄로 처벌을 받게 했습니다. 그제야 시모는 엄마에게 전화를 해 미안하다며 싹싹 비셨어요. 제 길을 잡으려고 했던 것뿐이라면서 황당한 소리를 늘어 놓으시더니 남편이 힘들어 죽으려고 한다면서 빚만 갚아달라는 어이없는 말도 덧붙이셨죠. 끝까지 이 사람들은 뻔뻔하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펜션 비용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게 되자
시모는 뒤늦게 변상을 했어요. 무단 취식으로 인한 사기죄 처벌로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신우 역시 절도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고, 절도한 모든 물건들은 제가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었어요. 이후 술 마시고 집까지 찾아온 남편을 신고했고, 접근금지 신청까지 하고 나서야 남편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남편은 신용불량자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이혼을 하면서 집을 처분해 나눴었는데, 저한테 위자료를 주고 나서 남은 돈으로 투자를 하다가 죄다 날려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남편이 안쓰럽기도 했는데 이 얘기를 듣고 나서는 역시나 사람은 달라지지 않는구나 싶었네요. 지금은 회사에서도 잘리고 일용직으로 일을 하며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고 있다며 연락이 오긴 하지만 받아주고 있진 않고 있어요. 시모도 그렇게 하기 싫어하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애초에 자신들의 상황을 알고서 아꼈다면 그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됐을 걸 싶어요. 그렇게 저는 2년여의 결혼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2년 동안 참 파란만장한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웃으며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네요. 앞으로 결혼 생각은 전혀 없지만 부모님께서 그래도 좋은 사람이 있을 거라며 말씀하시길래 그때 생각이 많이 나서 글을 써봤어요. 정말 세상에는 제가 오로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 긴 사연을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곁에는 믿을 수 있는 사람들만 있으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은 제가 항상 남들 앞에서 겸손하고 검소하길 바라셨습니다. 그런 배움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도움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부모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려심 많고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 지금까지 잘 지내오고 있었고 시부모님 또한 좋으셔서 결혼 생활은 순탄했었어요. 그런데 평탄했던 제 삶에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시동생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왔는데 예비동서의 겉으로 보이는 모든 행동들이 상당히 걱정스러웠어요. 평범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여자가 아니라는 걸 시댁의 인사를 오면서부터 단번에 알 수 있었지만 사람마다 성향도 다르고 한 번 보고 모든 걸 판단하기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묵묵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동생이 데려온 예비동서와 짧은 시간을 보낸 뒤 시동생은 예비동서를 집으로 바래다 준 뒤 돌아왔는데 상당히 기분이 들떠 보였고 저희 가족들에게 좋은 말이 나올 줄 알았는지 기대에 찬 눈빛으로 어떤 것 같냐고 첫인상의 느낌에 대해 물어봤어요. 시동생이 물어보자마자 시부가 먼저 입을 떼셨고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늘 처음 얼굴을 마주하는 자리였고 네가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여자친구에 대해 모든 걸 알지는 못하지만 아버지가 봤을 때 이 결혼은 좀 힘들지 않을까 싶다. 네가 여자친구를 바래다 준다고 자리를 비운 사이 대화를 좀 나눠봤는데 다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더구나. 지금 너는 여자친구에 한창 빠져서 결혼을 하겠다고 결심했겠지만 연애와 결혼은 하늘과 땅 차이고 그만큼 신중을 기해야 되는 문제인데 네가 데려온 여자친구는 배우자감으로는 많이 부족한 것 같으니 결혼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좋겠다. 일단 우리가 공통적으로 보게 된 첫인상은 성격이 밝긴 했지만 예의가 많이 부족하고 기본적인 예절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는 게 눈에 보이니까 같이 지내다 보면 이 문제로 마찰이 많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걔가 예의가 없다고요? 오늘 처음 얼굴 보는 자리였잖아요. 긴장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지금까지 만나오면서 제가 지켜보고 느낀 감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아버지가 생각하는 거와 반대의 시선으로 바라봤고 충분히 예의 바르고 기본적인 인성이 갖춰져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완벽하지 않듯이 제 여자친구도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결혼을 반대할 정도로 성격이 안 좋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지금 다들 한입 모아 반대한다고 했는데 많이 당황스럽네요. 당연히 가족 말 들어서 나쁠 건 없지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저평가되니 기분이 썩 좋은 건 아니네요. 모두들 같은 의견인 거 확실한 거죠? 네가 결혼하고 싶어하는 여자인데 우리가 안 좋은 시선으로만 바라봤겠니? 너 말대로 밝은 모습이 보기 좋다만 대화에서 나오는 거침없는 말투에서 가정 환경이 어땠는지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겠더라. 엄마는 너가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 모두들 너의 선택을 존중하지만 가족들 말 들어서 나쁠 거 없다는 거야. 시동생은 시부모님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 보였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주변에서 아무리 설득하고 얘기해줘도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 없기 때문에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길 바랬어요. 하지만 시동생은 가족들 말을 듣지 않고 예비동서와의 결혼을 강행했고 끝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할 때부터 시동생이 가족들과 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곤 생각했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아 신경을 쓰진 않았어요. 그리고 일이 워낙 바빠서 명절 외에는 얼굴을 보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의 성격상 독하게 말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좋게 대화로 풀어가려 했지만 시동생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어요. 시부모님은 본인의 삶이고 아무리 백날 얘기해줘봤자 깨닫기 전까진 모른다며 잘 살면 좋겠지만 가족들이 걱정했던 대로 흘러가게 돼서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된다면 그땐 본인이 깨닫는 게 있을 거라며 더 이상 말리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새 식구가 들어오게 된 이후 예상했던 대로 동서는 가족들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안겨주었습니다. 거침없이 뱉어대는 말들에 모두가 당황스러워하고 있는데 본인은 그걸 전혀 모르는 눈치였어요. 어머님, 아니, 음식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제 입맛에 안 맞아요. 이런 거 말고 다른 건 없어요? 전부 남을 뿐인데 저는 고기 없으면 밥을 먹지 못하거든요. 동서 앞에 있는 건 고기가 아니고 뭔데? 그리고 이런 음식들을 먹어야 몸이 건강한 거지. 가공식품만 먹으면 몸이 금방 안 좋아져. 다 가족들 생각해서 만들어주신 거라고. 형님, 저는 물에 빠진 고기 안 먹어요. 사람들이 보쌈 고기를 왜 먹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물컹거리고 퍽퍽한 게 식감도 이상하잖아요. 어머님, 고기 아직 남았죠? 그럼 그것 좀 구워주면 안 될까요? 제가 크게 가리는 편은 아닌데 어머님이 워낙 건강한 음식만 만들어놔서 젓가락이 가지 않으니 편식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제 이미지상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먹을 게 있어야 젓가락이 가지 않겠어요? 특히 저기 새우젓 좀 치워주면 안 될까요? 저는 이 세상에서 젓갈류를 제일 싫어하거든요. 비린 냄새가 너무 역하고 음식물 쓰레기 같아 보여서 솔직히 토할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사람 저처럼 젓갈 안 먹어요. 처음 인사드리러 왔을 때는 이런 말 하는 거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참고 있었는데 지금은 한 가족이니까 이런 말에도 기분 나쁘거나 하지 않죠? 이 사람이 저랑 입맛이 똑같아서 같이 사는데 전혀 지장 없지만 어머님 댁에만 오면 음식 먹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당신도 먹을 게 없지? 내가 따로 좀 차려줄 테니 같이 먹을래? 시모가 주말에 동선회에 왔다고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힘들게 준비한 보쌈에 여러 가지 건강한 음식들을 힘들게 한 상 차려주셨는데 생각 없이 말하는 동서의 언행에 가족들 모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모가 만든 음식을 앞에 두고 토할 것 같다는 말을 하는 순간 동서가 어떤 성격인지 확실하게 파악할 수가 있었어요.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음식들이 아니라 해도 고생한 사람을 생각해서 좋은 말을 해주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어른 앞에서 말을 막 하는 동서의 태도는
앞으로 눈치껏 고쳐주길 바랐어요. 그래서 체할 것 같았던 식사 자리가 끝난 뒤 동서와 주방을 정리하면서 문제되는 행동들에 대해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최대한 기분 나쁘지 않게 좋게 설명을 했는데 동서의 입에서 되돌아온 말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형님, 아니 그럼 저보고 앞으로 입을 닫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고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어머님한테 미리 말씀을 드려야 앞으로 좀 더 음식을 신경 써주지 않겠어요? 저도 한 가족인데 제 입맛에 맞는 음식 정도는 해주셔야죠. 많은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좋아하는 음식 몇 개만 추가해달라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이 정도로 불편하게 만들 거면 차라리 다음부턴 오지 않아야겠어요. 저는 싫은데 억지로 먹고 맘에도 없는 말 원래 잘 못해요. 내가 동서한테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잖아. 가족들이 한데 모여 식사하는 자리에서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는 거야. 그 정도는 충분히 구분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앞으로 좀 조심해 달라는 것 뿐이잖아. 서로 좋게 웃으면서 지낼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충분히 있는데 굳이 분위기 망칠 필요 있어? 동서도 서로 얼굴 붉히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진 않잖아. 그래서 둘만 있을 때 얘기해 준 거니 너무 기분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 기분 고려하지 않고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건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 입이 가벼우면 집안에 풍파가 들이닥친다고 그랬어. 앞으로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을 하면 좋을 것 같아. 동서의 성격이 나쁘다는 게 아니야. 밝고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은 정말 보기 좋은데 이것만 고쳐주면 괜찮을 것 같아서 말하는 거니 좋게 받아들여줘. 동서는 제 말에 기분이 안 좋았는지 얼굴을 붉히면서 입을 닫아버린 뒤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점점 안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본 적도 없었고 정반대되는 동서의 성격이 앞으로 시댁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노파심에 좋게 설명해 주었어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속에 담아두지 못해서 하고 싶은 말은 무조건 입 밖으로 꺼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들이 몇몇 있기는 한데 사회에서는 그냥 피하면 그걸로 끝인데 동서는 가족이라 피할 수도 없고 잘못된 건 바로 잡아줘야만 했어요. 하지만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없다는 걸 시간이 지날수록 느끼게 되면서 저도 모르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동서와 대화하는 말수가 줄어들었는데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 모두가 동서에게 상처받고 싶지 않아 먼저 말을 꺼내는 일은 없었어요. 이미 가족들은 마음의 멍이 들기 시작했던 거였죠.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언제 터질지 모를 동서의 생각 없는 막말이 오래간만에 모이게 된 식사 자리에서 터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시동생이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해 저희 부부와 시부모님을 초대했는데 시동생이 먼저 분위기 좋게 대화를 풀어나갔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시부를 빤히 쳐다보더니 충격적인 말을 꺼냈고 가족들 모두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처음 겪어본 상황이라 경악할 수밖에 없었네요. 아버님, 여기가 무슨 자리인지는 아시죠? 아니, 그런데 일하다 오셨어요? 아니, 옷이 그게 뭐예요? 잠깐 고개를 돌려서 레스토랑에 식사로 온 사람들을 좀 보세요. 격식 차려서 옷을 깔끔하게 입고 왔는데 아버님이 걸치고 있는 그 잠바가 지금 레스토랑의 분위기와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어머님도 마찬가지예요. 남들 보는 시선도 있는데 그런 구질구질한 옷을 꼭 입어야 했어요? 이런 건 당신이 레스토랑으로 부르기 전에 미리 설명을 드렸어야지. 쪽팔려서 고개를 못 들겠잖아. 당신 집안 못 사는 형편도 아니라면서. 그런데 이게 뭐야? 저런 옷을 입고 나오면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할 거 아니야. 내가 옷은 그 집안의 재력이 얼마나 되는지 남들에게 보여주는 용도이고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기본이라고 했잖아.
혹시라도 아는 사람이 이 레스토랑으로 들어오면 내가 얼마나 쪽팔리겠어. 아, 그러게. 내가 그 말을 한다는 걸 깜빡했네. 나는 두 분이서 알아서 깔끔하게 차려입고 나오실 줄 알았지. 당신이 좀 불편하더라도 오늘은 그냥 넘어가자. 뭐? 그냥 넘어가자고? 내가 이런 거에 얼마나 예민한지 알고 있지? 아, 형님이랑 아주버님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자주 얼굴 보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힘들게 고급 레스토랑 알아봤으면 그만큼 신경 써서 나와야죠. 어떻게 걸치고 있는 것들 중에 명품 하나가 없는 거야? 찢어지게 가난한 것도 아니잖아요. 동서, 말이 좀 심하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오래간만에 모인 자리에서 말을 꼭 그렇게 해야 돼? 내가 저번에도 좋게 얘기했을 텐데. 아, 그만해라. 기분 좋게 나와서 얼굴 붉혀야 되겠니? 새며느리 너도 어른들 앞에서 말을 좀 가려서 하면 좋겠구나. 남들 시선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니? 네가 생각하는 만큼 남들은 남 별로 신경 안 써. 사람이 검소할 줄 알아야지. 겉으로 보이는 치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보이는 인성이 중요한 거다. 그럼 다른 것들은 굳이 명품을 두르지 않아도 빛나 보이는 거란다. 지금 여기 레스토랑에 나온 사람들 아무도 우리를 신경 쓰지 않는데 네가 외적으로 예민하니까 그렇게 느끼는 것뿐이야. 너 내가 뭐라고 그랬냐? 결혼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했지? 이 상황에 자기 마누라라고 편을 들어주면 우리 입장은 뭐가 되겠어? 너도 재수 씨랑 같이 살다 보니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재수 씨, 적당히 좀 하세요. 가족들이 좋게 얘기하면 눈치가 있어야지. 재수 씨 때문에 집안 분위기 자꾸 초치는 거 안 느껴져요? 아니, 제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저는 말도 못해요? 말하라고 입이 달려있는 건데 다물고 있으라니? 아, 정말 너무들 하시네. 나 기분 나빠서 같이 못 있겠어. 이래서 내가 오기 싫다는 거야. 어떻게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고 살아? 나도 최대한 조심한다고 하는데도 욕을 먹는 거면 차라리 얼굴 안 보고 지내는 게 낫겠어. 아, 정말 다들 왜 그래? 내가 오늘 이 자리 만들려고 몇 달 전부터 레스토랑 예약한 건데 그냥 대충 넘어가도 될 일을 그게 만들어야 되겠어? 아, 다들 이럴 거면 그냥 가요. 이 사람이랑 단둘이 식사할 거니까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가서 식사하라고요. 틀린 말 한 거 하나도 없구만. 성격들 참 요상들 하시네. 남편은 동서네의 막말에 화가 많이 났는지 더 이상 상대조차 하고 싶지 않다면서 자리에서 일어났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밖으로 나갔어요. 저도 남편의 뒤를 따르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동서내외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때마침 나온 음식에만 집중을 하고 있길래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동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전부 알 순 없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진짜 너무 실망스럽다. 그리고 같은 어머님 뱃속에서 나왔는데 두 형제가 이렇게까지 다를 줄 몰랐는데 서방님도 진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동서 편에서만 얘기하면 시부모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서방님도 우리 가족이 그렇게 창피해요? 아주 끼리끼리 잘 만났네요. 앞으로 둘이서 지지고 볶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요. 어차피 자주 오지도 않는 거 그냥 둘이 늙어 죽을 때까지 쭉 살면 되겠네. 고작 시댁에 몇 년 일찍 들어온 주제에 어디서 지적질이야? 형님으로 대우해주니까 뭐라도 된 거 같아? 적당히 하고 식사 방해하지 말고 그만 나가주시죠. 동서가 뱉은 막말에 울컥하게 된 저는 물컵을 손에 들어 동서의 얼굴에 뿌려버리려는 순간 갑자기 시모가 레스토랑으로 다시 들어와 제 팔을 잡더니 제 손을 더럽히지 말라면서 시모가 제 손에 쥐어져 있던 물컵을 빼앗아 동서의 얼굴을 향해 세차게 뿌려버렸어요. 시모의 돌발 행동에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린 동서는 비명을 질렀고 시동생은 시모에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자
레스토랑 안으로 다시 들어온 남편이 붉어진 얼굴로 시동생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남편은 어디서 어머니한테 인상을 쓰고 목소리를 높이냐면서 분노한 얼굴로 시동생을 노려봤어요. 뒤이어 들어온 시부가 남편과 시동생을 떨어뜨려 놓더니 시동생을 무섭게 쳐다보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시부가 먼저 연락할 때까지는 찾아오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며 남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시모는 시동생에게 정말 많이 실망을 했다면서 저를 데리고 레스토랑 밖으로 나왔습니다. 동서가 처음 인사 올 때부터 느낌이 안 좋았었는데 결국 예상대로 흘러가 버렸고 시동생과의 사이도 심각해질 정도로 안 좋아져 버렸어요. 결국 그날 이후 가족들은 동서네와 연락을 끊어버리게 되었고 그날의 상처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몇 달 뒤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동서와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와 시부모님과 함께 가끔 있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아침 일찍 무료급식소에 찾아가 일손을 도왔어요. 그렇게 양껏 음식을 만든 뒤 배식 준비가 끝나서 식사를 하려고 찾아오신 분들을 한 분씩 안으로 모시고 있는데 외제차 한 대가 급식소 앞에 멈추더니 동서가 차에서 나왔습니다. 어머, 아니, 여기서 얼굴을 마주하게 될 줄 몰랐는데 급식 먹으러 오셨나 봐? 형님, 거지 근성은 집안 내력이에요? 아니, 돈 몇 푼 아끼겠다고 여기까지 와서 밥을 먹어요? 기름값이 더 나오겠네. 뭐야? 오늘 온 가족이 전부 날 잡고 왔나 봐요? 아무리 공짜가 좋다곤 하지만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있는 사람들이 무료급식 먹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 레스토랑에 있을 때도 그렇고 이 집안 왜 이렇게 쪽팔리는 집만 골라서 하는 거야? 아빠, 그냥 나 차 안에 있으면 안 돼? 오늘 여기 오기 싫었단 말이야. 저 사람들한테 꼭 배식하는 걸 도와줘야 되는 거야? 저 사람들 손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알아서들 퍼 먹겠지. 차라리 나 차에 있을 테니 아빠만 잠깐 얼굴 비추고 나와요. 이런 걸 꼭 해야 되는 거야? 저 사람들 공짜라고 달려들어 먹는 거지. 고마운 거 하나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노력 없이 먹으니 맨날 노숙 생활이나 하고 이른 나이에 할 생각도 없으니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어? 저 사람들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 아깝다. 가서 박스라도 좀 주라고 해. 너는 제발 그 입 좀 다물면 안 돼? 오늘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몰라서 그래?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빠는 안 좋아하게 만들 거야? 아이쿠, 사돈분들 여긴 또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이번은 저희 몇몇 회사가 주최해서 무료급식을 추진하게 됐는데 봉사하러 오실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네요. 아, 저희야 매번 주기적으로 급식소가 열리면 봉사를 해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연하게 했을 뿐입니다. 바깥 사돈께서 이번 무료급식을 주최하셨다고요? 아, 네. 저희랑 같은 계열 업체의 사장들이 뜻을 함께 모아 추진을 하긴 했는데 이번이 처음이라 많이 어수선했지만 그래도 마무리가 잘 된 것 같네요. 아빠, 나 얼굴 비쳤으니까 이제 그만 가봐도 되는 거지? 여기 와서 할 일도 없는데 굳이 끌고 와서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만들어? 나 오늘 술 약속 있다고. 자네 왔는가? 내가 일찍 좀 서두르라고 했는데 아, 왜 이렇게 늦은 거야? 다른 업체 사장들은 아침 일찍 와서 음식 만들고 배식까지 전부 다 끝냈는데 자네는 이런 모임이 있을 때마다 늦는다니까? 이 정도 일에도 마음이 안 맞는데 앞으로 큰일을 같이 할 수 있겠나? 자네가 잘나서 지금 그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을 텐데 아직까지도 그 오만함을 버리지 못한 거야. 자네는 일은 똑부러지게 잘하는데 남을 배려하는 건 아직 한참 멀었구만. 아, 저도 한 업체의 대표라서 일이 바쁘니 빨리 오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이 시간이 되어버렸네요. 아, 다음번엔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업체 사장들은
시간이 많아서 새벽같이 와서 음식 준비했겠나? 나는 시간이 남아도는 줄 알아? 봉사할 때마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데 내가 언제까지 눈 감아줄 것 같나? 자네가 보이는 태도가 무료급식 추진하는 걸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걸로밖엔 안 보이네. 이럴 거면 그냥 끝내는 게 낫지. 아빠, 아니 뭔데 그래? 왜 아빠가 저 사람한테 쫄쫄매고 있는 건데? 저 사람이 아빠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거야? 이봐요. 저희가 여기 오고 싶어서 온 줄 알아요? 가뜩이나 무료급식 추진하는데 돈 나가서 기분 안 좋고 우리 아빠가 여기 오는 동안 안 그래도 한풀이를 그렇게 하시던데 그쪽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된 거네요. 이런 거 하려면 그쪽 혼자 알아서 하면 되지. 왜 우리 아빠까지 끌어들여서 하는 건데요? 이런 일이 좋은 일인 줄 알아요? 거지 같은 저놈들 입에 밥 쳐넣어줘 봤자 고마운 줄 모르고 돈만 버리게 되는 거라고요. 지들이 못나서 저런 꼴로 사는 걸 왜 우리가 도와줘야 돼? 돈 많으면 무조건 베풀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 아빠, 가자. 저런 사람들과 엮이지 마. 야, 내가 방해할 거면 그냥 들어가 있으라고 했지? 지금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그런 말 함부로 해? 아,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 딸이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런 거니 대표님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늦은 만큼 제가 설거지 담당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주방으로 들어가죠. 동서, 지금 우리 아버지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배운 사람일수록 더 겸손해야 된다는 거 몰라? 이 자리가 우리 아버지가 강제로 만든 자리라고 생각해? 원래 우리 아버지 혼자 무료급식을 추진하셨는데 아버지 덕분에 관련 업체 사장님들이 덕을 많이 봐서 앞으로 함께 더 잘하자는 마음에 사장님들께서 자의적으로 추진한 것 뿐이야. 동선의 아버님도 처음엔 그런 마음으로 하신 거 아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강요한 건 아니잖아요. 다른 업체 사장님들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진심으로 불효잇을 돕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는데 사장님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아버지, 철칙대로 행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서가 뭐라고 한 사람이 저희 친정 아버지라는 걸 알게 되자 얼굴빛이 하얗게 질리더니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 주최 측 사장님들께서 단체로 저와 아버지에게 다가와 무료급식 배식이 끝났다면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신다는 말에 저와 아버지는 고생한 사장님들과 인사를 나눴고 이런 모습을 본 동서는 개거품을 흘며 발광을 하기 시작했어요. 미리 알았더라면 생각 없이 말을 함부로 뱉진 않았을 거라고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은 심각해져 버렸죠. 아버지는 동선의 아버지와 다음 해에 있을 계약건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며 급식소 건물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배식을 마무리하신 엄마가 뒤이어 나오셔서 남편과 시부모님께 식사하시자는 말에 모두들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동서에게 딱 한마디 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당연히 실수할 수 있겠지만 잘못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 차이는 엄청난 거야. 동서가 방금 생각 없이 뱉은 말들은 주워 담기 힘들 거야. 한마디 말로 천냥빚도 갚을 수 있지만 한마디 말이 집안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 이번 일을 통해 똑똑히 알았겠네. 동서의 입이 왜 이렇게 거친가 했는데 집안 내력이었다는 걸 나도 오늘 처음 알았네. 그럼 들어가고 서방님한테 안부나 전해줘. 형님. 잠시만요. 제가 방금 한 말은 정말 실수했어요. 인정할게요. 그러니 우리 아빠 내년에 계약할 수 있게 말 좀 잘해주면 안 될까요? 형님은 마음이 넓잖아요. 제가 생각 없이 말을 막 할 때가 있다는 거 그동안 봐서 잘 아시잖아요. 이번에 딱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희 집안 힘들어지면 제가 지금 마음껏 누리고 있는 것들에도 제약이 따를 텐데 저는 그걸 원치 않는다고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앞으로 시부모님께도 잘하고 집안 행사도 잘 참여할게요. 그러니 말씀 좀 잘 부탁드려요. 글쎄,
이미 상처를 받은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네. 정말 다시 좋은 관계로 되돌리고 싶다면 행실부터 똑바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오늘이 다른 날보다 무료급식소를 찾으신 분들이 많아서 설거지가 산처럼 쌓여 있거든. 가능하겠어? 싫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설거지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 상당히 비싼 명품인데 저 주방에 들어가서 음식물이 묻어있는 식판을 저보고 닦으라고요? 머뭇거리는 동서 행동에 저는 고민도 하지 않고 등을 돌렸어요. 그러자 동선의 아버지가 당장 들어가서 설거지를 하라며 등을 떠밀었고 동선은 온갖 인상을 쓰면서 주방으로 들어가 동선의 아버지와 설거지를 시작하게 되었네요. 하지만 사람 본성 어디 가지 않는다고 몇 개 하다가 못 해먹겠다면서 식판을 내동댕이 치고 급식소를 뛰쳐나갔습니다. 동선의 아버지는 동서의 돌발 행동에 당황해선 저희들에게 죄송하다며 뒤따라 나갔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아버지는 마음이 완전히 닫혀버린 것 같았어요. 자식 하나 제대로 키우지 못했는데 어떻게 회사를 끌고 가겠냐면서 다음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며 확실하게 못을 박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약회사 대표이시고 동선의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 밑에서 생산된 약품들을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저희 아버지와 계약이 해지가 된다면 다른 업체를 찾아보겠지만 요즘 같은 불경기에 다른 회사와 계약한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 동선의 아버지는 지금 현재 이 상황을 수습하려고 동서를 저에게 계속 밀어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시동생 또한 심각성을 인지해서 좋게 풀어가려고 노력 중이지만 이 문제는 저희 아버지가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손을 쓰기도 힘들지만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새 식구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동서가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본인의 집안까지 무너뜨리게 만든 모습을 보니 좋게 받아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들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더니 동서의 인성이 바르지 못한 건 그 부모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그때뿐일 겁니다. 시동생은 아직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동서 편을 들어주는 걸 보니 떼어낼 수 없으면 지금처럼 연락 끊고 이런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요. 시부가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깨닫게 되는 날이 조만간 찾아오겠죠.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한파의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4개월 차 된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결혼 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얼마 전에 시모와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뭘 잘못했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고 새롭게 바뀐 생활에 적응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모가 갑자기 양손에 큰 짐가방을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주말 아침에 갑자기 오셔서 많이 당황스러웠고 잠에서 깬 남편은 시모에게 무슨 일 때문에 오신 거냐고 여쭤보자 시모는 저와 단둘이 할 말이 있다면서 따로 대화하길 원한다고 남편에게 짐가방을 건네 주었어요. 그렇게 시모와 함께 방으로 들어간 뒤 어색한 분위기와 왜 오셨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던 저는 조심스럽게 먼저 여쭤보게 되었고 그런 저를 빤히 쳐다보시던 시모가 뱉은 한마디는 저에게 충격을 안겨 주었습니다. 시댁 집안의 며느리로 왔으면 그에 따른 법도를 배워야 한다면서 한두 달 정도는 저희 신혼집에서 함께 생활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모의 한마디에 저는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었죠. 제 의견은 조금도 들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시모는 앞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배우라면서 저에게는 선택권이 없다며
저녁거리부터 시작하겠다는 말을 끝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시모가 먼저 방문을 나서자마자 초인종이 울렸고 식재료 배달이 왔다는 말과 함께 시모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쉴 새 없이 식재료가 들어왔고 남편도 당황했는지 무슨 상황이냐고 여쭤보자 시모는 지켜보면 다 알게 될 거라면서 저에게 현관문 앞에 있는 재료들을 전부 주방으로 옮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일단 시키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지만 기분이 별로 좋진 않았어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신 채 돌발 행동을 하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당황스러워 어리바리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신 시모는 정신 똑바로 안 차리냐고 저에게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너 정신 안 차릴래? 귀가 먹은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행동이 금뜬 거야?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항상 긴장해야 된다는 거 몰라? 엄마, 갑자기 아침부터 오셔서는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이 많은 식재료는 또 뭐고요? 상의 한마디도 없이 무작정 짐 싸서 오시면 어떡해요? 이제 막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됐는데 당연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하지 않겠니? 그래서 시간 내서 온 거니까 좋게 받아들이거라. 뭐하고 있어? 퍼뜩 움직여. 이제 막 결혼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던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일단 시모가 시키는 대로 움직였어요. 남편에게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지만 남편도 많이 당황스러웠는지 난처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일단 상황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시모가 시키는 대로 묵묵히 일을 진행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움직이다 보니 많이 긴장을 했는지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죠. 남편도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지켜만 보고 있었고 그렇게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시모가 시키는 대로 빠르게 움직이지 않아서 그런 건지 저에게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칭찬 한마디 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욕만 얻어먹다 보니 저도 모르게 움츠려 들게 되었고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시댁 집안의 법도를 따라야 한다는데 그게 음식 만드는 거와 무슨 상관인지 알 수 없었던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시모에게 궁금한 점에 대해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한숨을 쉬더니 저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너 우리 집에 인사 올 때 기억 안 나니? 워낙 긴장해서 까먹었나 본데. 너 위로 첫째, 둘째 며느리도 나한테 전부 음식 배웠다. 전에 알고 있던 음식들 전부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무조건 셰미가 시키는 대로 따라야 할 거다. 설 전에 며느리로 들어왔다면 첫째, 둘째 며느리한테 전부 배웠을 텐데 걔들이 요즘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 내가 직접 나서는 게 좋을 것 같아 짐 싸서 오게 된 거다. 그리고 그것뿐인 줄 아니? 앞으로 매주 주말마다 우리 집에서 모이게 될 텐데 너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못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거 아니니? 최대한 짧은 기간에 기본적인 것들만 가르치고 돌아갈 테니까 그때까지 몸에 익혀두고 까먹지 말아야 한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이번 명절에 상당히 많은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될 텐데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망신살이 되면 안 되잖아. 막내 며느리가 한 음식이 형편이 없네.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내가 고생하게 생겼다는 그런 신경 거슬리는 말이 들려오기라도 한다면 나는 그땐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다. 첫째, 둘째 며느리는 눈물 쏙 빠지게 배웠어. 너는 그래도 막내 며느리니까 그나마 좋게 봐주고 있는 거야. 엄마,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왜 이렇게 생각 없이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기분이 얼마나 안 좋은 줄 아세요? 모처럼 저희 둘이 쉴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엄마 때문에 전부 다 망쳤잖아요. 이런 거 전부 다 필요 없으니까 다시 가져가시고 그만 댁으로 들어가세요. 엄마가 이럴수록 집안 분위기만 망치고 저희 둘 사이에 안 좋은 감정만 싹트게 된다고요. 미리 연락이라도 좀 주시던가요. 지금은 형수님들이 엄마 성격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해서 이혼하겠다는 말이 쏙 들어가긴 했지만 최근까지만 해도 집안이 한바탕 뒤집어졌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우리 집안에 법도가 어디 있어요? 그건 전부 엄마가 정하신 기준이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모든 걸 완벽하게 만들어 갈 수가 있겠어요? 실수도 하고 어느 정도 굴곡이 있어야 삶의 재미를 느끼는 거지. 엄마가 정해두신 틀에 박혀서 나오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인생이에요? 오신 김에 식사나 같이 하시고 그만 들어가세요. 저희 결혼한 지 아직 한 달도 안 됐어요. 엄마는 제 부탁을 안 들어주실 거예요? 왜 네가 설치고 그래? 내가 며느리를 가르치는 이유가 뭔지 모르는 거야? 배울 수 있는 건 최대한 배워놔야 앞으로가 편해지는 거라고. 쓸데없는 말 할 거면 너는 그만 방으로 들어가라. 엄마 성격 아직까지 파악 못했어? 한번 하겠다고 하면 끝까지 가는 거 몰라? 이미 상황은 저질러졌고 엄마는 막내 며느리를 가르칠 거다. 그리고 너는 칼질을 어떻게 배운 거야? 누가 야채를 이렇게 썰라고 했어? 내가 방금도 보여줬잖아. 며칠 만에 칼질이 좋아지는 건 바라지도 않지만 최대한 신경 써서 칼질을 해야 나중에 다치지 않고 제대로 된 음식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라고. 기초가 항상 중요한 거니까 쉬지 않고 연습하도록 해라. 시모는 저에게 더욱더 강하게 일을 시켰고, 그렇게 시모에게 한참 동안 시달린 저는 완전 녹초가 되어버린 상태로 침대에 누울 수 있었습니다. 냉장고에 가득 쌓여있는 음식들은 또 어떻게 처분해야 될지 몰라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시모가 제 옆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던 남편 보고 잠깐 나와보라면서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남편은 크게 한숨을 한번 내쉬더니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가는 순간 시모의 행동에 또다시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남편은 화를 내고 말았어요. 지금 이 많은 걸 가지고 어디를 가신다고요? 엄마, 그냥 짐이나 챙겨서 다시 돌아가시면 안 돼요?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그만 좀 하세요. 아들이 불편하다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니? 아직 해야 될 일이 산더미인데 저녁이니까 차도 안 막히고 후딱 다녀올 수 있잖아. 아까도 설명했는데 왜 자꾸 입 아프게 했던 말을 또 하게 만들어? 나도 힘드니까 서둘러 갔다 오도록 하자. 예, 너는 나 없는 동안 내가 앞으로 지내야 되는 작은 방 좀 정리 좀 제대로 해놓고 있어라. 그리고 너는 여기 있는 쇼핑백 전부 차에다 싣고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 동네 사람들 중에 우리 집안이랑 인연이 깊은 분들한테 나눠드리려고 만든 거니까 음식물이 흐르기라도 하면 안 주는 것만도 못하니 최대한 조심해서 차 트렁크에 실으면 될 거다. 엄마 입 아프게 하지 말고 서둘러 후딱 다녀오자. 시모는 아침부터 만들었던 음식들을 전부 다 꺼내서 쇼핑백에 한가득 담으셨어요. 남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화만 삭히고 있었죠. 그렇게 남편은 시모가 시키는 대로 음식이 가득 담긴 쇼핑백을 들고 집을 나섰고, 시모는 금방 다녀온다며 집 정리 좀 잘하고 있으라는 한마디 하신 뒤 서둘러 나가셨어요. 그렇게 남편과 시모는 시댁으로 향했고,
저는 이미 녹초가 되어버린 상황이라 침대에 누워 잠깐 동안 힘든 몸을 회복시킨 뒤 집 정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정신없이 잠에 취해 있는데 누군가 저를 흔들어 깨우고 있었어요.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힘겹게 눈을 떴는데 제 앞에 시모가 화를 내고 계셨습니다. 뒤늦게 정신을 차린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고 결국 한마디 듣게 되었죠. 너, 내가 나간 뒤로 지금까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퍼즐로 차고 있었니? 집안 꼴이 이게 뭐야? 나 없는 동안 집안 청소 깔끔하게 해놓으라고 하지 않았어? 어머님, 그게 있잖아요. 온몸이 쑤셔서 잠깐 눈 좀 붙인다는 게 저도 모르게 그만 깊은 잠에 빠진 것 같아요. 지금 서둘러서 집안 정리할 테니까 들어가 쉬세요. 평소에 얼마나 게을렀으면 별로 한 것도 없는데 흔들어 깨워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당장 일어나지 못해? 싱크대에 쌓여있는 설거지 후딱 해치워라. 아유, 그냥 좀 놔두세요.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해요? 설거지야, 제가 하면 되는 거잖아요. 다음날 뭘 하시려고 다시 오시겠다고 고집 부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내일 잠깐 어딜 다녀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도 오늘은 그만하시고 방으로 들어가 쉬세요. 이러다 정말 사람 잡겠어요. 어디 갈 생각은 당분간 안 하는 게 좋을 거다. 너희들이 계속 고집 부리면 그만큼 나는 이 집에 더 오래 머물 생각이다. 그러니 잘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 어머님, 혹시 제가 실수라도 한 게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적응이 안 돼서 많이 힘들어요. 내일 저희랑 같이 바람 쐬러 잠깐 다녀오시는 게 어떻겠어요? 너는 참 삶이 한가해서 좋겠다. 내가 지금 여기 놀러 온 줄 아니? 네가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왔으니까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가르치려고 온 건데 내 앞에서 놀러 가자는 말이 나와? 사회생활 안 해본 것도 아닐 텐데 왜 이렇게 눈치가 없는 거야? 잔말 말고 가서 빨리 정리하고 들어가 쉬어라. 내일 할 일이 많다. 시모는 저를 보며 한심하다는 듯한 눈빛을 보내셨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사이 남편은 시모의 팔을 잡고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다시 안 좋은 대화가 이어졌고 결혼 초부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 막막하기만 했었습니다. 남편과 시모는 한바탕 난리를 쳤지만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남편은 시모의 방에서 나와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도 설거지를 모두 끝낸 뒤 집 정리를 대충 하고 방으로 들어가 겨우 쉴 수 있었죠. 남편은 시모가 한번 고집 부리면 절대 꺾을 수 없다면서 과거에도 첫째, 둘째 아주버님이 결혼했을 때 똑같이 했었다며 저한테까지 이럴 줄 몰랐다면서 미안해하고 있었어요. 어차피 시모와 피해갈 수 없다면 차라리 부딪히고 최대한 빨리 모든 걸 해결하는 게 좋을 거라 판단해. 시모가 시키는 건 하루라도 빨리 배운 뒤 댁으로 돌아가시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시모의 말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1년같이 길게 느껴졌지만 최대한 좋게 모든 걸 해결하려 했고 상처되는 말도 들으면서 눈물까지 흘린 적도 있었어요. 그래도 그렇게 하루 이틀 버티다 보니 어느새 저도 적응이 되었는지 시모가 눈빛만 보내셔도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지만 앞으로 있게 될 엄청난 사건이 저에게 상당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 주었고
시모 또한 되돌릴 수 없는 행동을 저지르셨기 때문에 땅을 치며 눈물로 용서를 구하셨지만 제자리로 돌아오실 수 없었습니다. 시모와 함께 생활을 한 지 2달 정도 되었을 때 저희 집에 가족 전체가 모이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집들이를 한 적이 없어서 시모의 부름에 첫째, 둘째 형님 내외와 시부까지 저희 집에 오셔서 시모가 시키는 대로 만든 음식들을 함께 먹으면서 나쁘지 않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길래 잠깐 베란다로 나가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는 식당 일을 하셔서 가끔씩 반찬들을 만들어 주시는데 오늘 집들이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셔서 그런지 음식들을 가지고 오셨다며 잠깐 내려와서 받아가라고 하시길래 저는 남편한테 대충 상황을 설명한 뒤 서둘러 밖에서 기다리시는 엄마한테 달려갔습니다. 그때 남편은 급한 업무 중이라 통화를 할 수밖에 없었죠. 엄마는 양손 가득 많은 음식들을 무리하게 준비해 오셨어요. 너무 죄송스러웠고 감사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려 하는데 저에게 음식을 건네주신 엄마 손을 본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손가락에 피가 흐르고 있길래 어떻게 된 거냐고 여쭤보니 물을 써시다가 칼이 묻어졌는지 손을 베었다며 아무렇지도 않다고 손을 감추셨지만 상처가 심해 보여 엄마를 모시고 약국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후시딘과 반창고를 사서 상처난 부위를 치료해 드렸지만 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집에 아빠가 기다린다며 서둘러 가봐야 한다고 나중에 다시 연락하자는 말을 끝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엄마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본 뒤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고 현관문을 열며 들어온 저를 바라보신 시모가 술이 들어가서 기분이 좋으셨는지 저를 보며 웃어 주셨어요. 그리고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보시길래 양손에 들려있던 음식을 보여주면서 엄마가 잠시 다녀가셨다며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신 시모는 제 손에 들려있던 영수증을 빼서 살펴보셨고 후시딘과 반창고를 왜 샀냐고 물어보셔서 저희 엄마 손가락이 다쳐서 치료해 드렸다는 말을 꺼내는 순간 제 두 눈이 번쩍 거렸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야가 하얗게 변해진 상태에서 비틀거리고 있는데 또다시 반대쪽 뺨이 얼얼할 정도로 시모의 손이 제 얼굴로 향했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시모에게 뺨을 2대나 허용하게 되었고 시끌벅적하던 식구들도 시모의 돌발 행동에 놀랐는지 정적이 흐르게 되었죠. 저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시모를 바라보고 있는데 시모의 한마디는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고 저 또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가 뭔데? 내 아들 카드를 사용하는 거야? 결혼식 올리기 전에 일까지 그만둬서 마음에 안 들어 죽겠는데 감히 내 아들 카드로 사돈한테 후시딘을 사줘? 어머님, 이 카드는요. 저희가 같이 사용하는 카드예요. 그리고 일을 그만둔 건 좀 더 괜찮은 조건이 들어와서 회사를 옮기게 된 거였고요. 아무리 그래도 제 얼굴에 손을 올리신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당장 사과하세요. 제가 어머님한테 맞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카드는 생활비 목적으로 사용하는 카드라고요. 저희 엄마도 제 얼굴에 손 한 번 올린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어머님이 저에게 손을 올릴 수가 있으세요? 당장 사과하시라니까요. 내가 왜 너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 건데? 어찌됐든 허락 없이 네가 임의대로 카드를 사용한 건 맞잖아.
당장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지금 큰 소리야? 하여간 요즘 애들은 이게 문제야. 자기들이 먼저 잘못을 해놓고 왜 인정을 안 하는 거지? 더는 말로 해선 안 되겠다. 너 오늘 나한테 좀 맞자. 어머님, 오늘 많이 취하셨다. 이제 그만 들어가 누우셔야 될 것 같아요. 동서도 음식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서둘러 방에 들어가 쉬고 있어. 나머지는 우리가 정리할 테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둘째 동서, 오늘 집들이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으니까 먼저 상 좀 치워주고 있어. 당신은 아직까지도 그 성격 못 버린 거야? 당신만 없어도 우리 집안 식구들은 평화롭게 잘 지낼 수 있을 텐데. 사람이 날이 가면 갈수록 성격이 왜 그 모양이야?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사돈댁이 자식 교육 하나 제대로 못 시켜서 그동안 가르치느라 얼마나 애먹었는지 알아? 다 큰애들 뭘 가르칠 게 있다고. 초장부터 막내 며느리 길을 죽이려는 건데. 당신 때문에 막내 며느리가 대수랑 이혼이라도 하면 좋겠어? 아휴, 두 분 다 이제 그만하세요. 좋은 날 서로 얼굴 붉히면서 혼낼 수는 없잖아요. 엄마도 빨리 방으로 들어가세요. 기분 좋게 와서 다 망쳐버렸네. 시모는 시부와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기 시작했고, 가족들이 시모를 말려도 통제가 되지 않자 아주머님들은 시모를 방으로 강제로 모시고 들어갔어요. 형님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를 위로해 주면서 괜찮냐고 물어봤지만 이미 상처를 크게 받아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다는 말을 하게 됐어요. 한번 안 좋아진 분위기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었는데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남편이 야근을 끝내고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는 일이 워낙 들쑥날쑥해서 갑자기 잡히게 된 야근을 빼지 못했었고 집들이 하는 날 남편이 옆에 없어서 많이 힘들었었는데 뒤늦게 남편이 들어오자 그동안 참았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와 폭풍 눈물을 쏟아내게 되었고 제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 당황한 남편은 어떻게 된 거냐고 형님들한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든 상황을 알게 된 남편은 문을 막고 있던 아주버님한테 다가가더니 비켜달라고 얘기하자 아주버님은 상황을 크게 만들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이미 남편은 이성을 잃어버린 듯 보였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충격적인 일들이 펼쳐졌으니 얼마나 화가 많이 났겠어요. 결국 아주버님은 문 앞에서 비켜주었고 문을 열라고 두드리던 시모가 방문을 박차며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화를 내셨습니다. 아들아, 제가 가지고 있는 카드 당장 뺏어라. 돈 쓰는 씀씀이가 조만간 집안 말아먹게 생겼다. 너는 어떻게 여자를 데려와도 저딴 여자를 색식감으로 데려온 거니? 쟤는 아무리 뜯어 고치려 해도 절대 바로잡을 수 없는 애라 하루라도 빨리 갈라서는 게 좋을 것 같다. 예의 바르고 경제적으로도 뛰어난 그런 여자를 다시 고르는 게 어떻겠니? 너 엄마 말 안 들었다간 땅을 치고 후회한다. 말 나온 김에 내일 당장 서류에 도장 찍으러 가자. 제발 정도껏 하세요. 술을 드시려면 곱게 드시던가요. 엄마가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르셨는지 알아요? 이 사람 뱃속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다고요. 어머, 뭐라고요? 동서, 그 말이 사실이야?
그래서 아까부터 배를 만지고 있었던 거야? 어머님, 막내 동서가 임신을 했다는데 말 못 들으셨어요? 그래서 나보고 뭐 어쩌라는 건데. 뱃속에 아이가 생겼으니까 나보고 무릎이라도 꿇으라는 거니? 당장 내 앞에서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이 누군데? 어머님, 저 아직 결혼한 지 몇 달밖에 안 됐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도 못했는데 어머님 비위 맞추느라 정말 힘들었다고요. 그래도 저 딴에는 최대한 잘 보이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는데 이 사람 카드로 저희 엄마 7,000원짜리 약 좀 사드린 게 그게 뺨을 맞을 정도로 잘못한 거예요? 오늘 집들이 한다는 말 들으시고 저희 엄마가 저 음식을 양손 가득 싸가지고 오셨어요. 손가락에서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데도 음식 식을까봐 엄마는 손이 아픈지도 모르시고 이 늦은 시간에 들고 오셨다고요. 그럼 딸인 제가 후지진이랑 반창고 정도는 사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카드는 저희가 같이 생활하는데 쓰는 카드고요. 생활비는 반반 부담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상황을 듣지도 않으시고 무턱대고 손부터 올리시는 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오늘 일은 분명히 책임지셔야 할 거예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모는 주방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엄마가 싸주신 음식들을 전부 바닥으로 던져 버렸어요. 저희 엄마 음식 솜씨는 형편이 없다면서 반찬통에 침을 뱉으셨습니다. 저에게 더 큰 상처를 주려고 시모는 해선 안 될 행동을 계속해서 저질렀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은 갑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니 서류 하나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시모 얼굴에 던져버리면서 사인하라며 화를 냈습니다. 시모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들어 확인을 하시더니 갑자기 손을 부르르 떨기 시작하셨고 아무 말 없이 남편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충격을 받으신 것 같은 얼굴로 절대 받아줄 수 없다면서 들고 계신 서류를 다시 남편의 얼굴에 던졌는데 바닥에 떨어진 서류는 신체 포기 각서였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이라 집안 전체가 경악을 하게 되었고 서류에는 시모의 사인과 지장이 찍혀져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시모가 사채업자한테 빌린 돈이 2억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남편은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린 이유를 왜 그동안 숨기고 있었냐고 더 이상 시모를 부모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자식과의 혈연을 끊겠다면서 사채업자가 저희 집 앞에까지 찾아왔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소름이 돋았고 앞으로의 안전까지 보장할 수 없을 거라는 말에 시부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서 다시 확인을 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당신이 무슨 돈이 필요하다고 2억씩이나 사채를 끌어쓴 거야? 지금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알아?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리면 원금보다 이자가 더 높아진다는 거 몰라? 당장 사실대로 말하지 못해? 이 돈 어디에다 썼는지 하나도 숨김없이 전부 얘기해야 될 거야. 빨리 대답하라고. 나는 말 못해. 내 개인 사생활을 왜 당신한테 말을 해야 되는 건데?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그만 물어봐. 너무 피곤해서 방에 들어가 쉬어야 되겠어. 엄마가 말을 안 하실 것 같아. 저를 찾아온 사채업자한테 물어보니까 엄마가 끌어다 쓴 돈이 다른 남자한테 들어갔다던데요. 그리고 이 사진을 어떻게 설명할 거죠? 엄마는 그 나이 먹고 이런 짓을 하고 싶어요? 아버지, 이거 한번 보세요. 엄마 옆에 있는 이 남자, 나이 먹은 사람들 살살 꼬드겨서
등쳐먹는 동네에서 유명한 제비래요. 지금 저 사람 찾고 있는데 벌써 눈치챘는지 몸을 숨기고 있어서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저는 엄마한테 너무 실망했고 더 이상 엄마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요. 당장 저희 집에서 나가세요. 그리고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저희는 엄마가 찾지 못하는 곳으로 사라질 거라고요. 시부는 충격적인 사실에 털썩 주저앉았고, 시모는 그제서야 시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사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남편은 저에게 시모와 있었던 일들에 대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길래 법적인 절차를 밟을 거라며 저에게 손을 올린 행동에 대해 소송을 걸었어요. 시모의 행동에 대해서는 형님들이 증인이 되어주기로 합의가 된 상황이죠. 시부는 자식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없다면서 시모와 이혼을 선택했고, 아주버님들 또한 그날 이후 시모와 완전히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서야 깨달았지만 결과는 좋아질 수 없었어요. 임신한 제 몸에 손을 댄 것부터가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었으니까요. 이 사실을 부모님께서도 전부 알게 되셨고, 엄마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셔선 시모의 머리채를 잡고 난리를 치셨습니다. 경찰분들이 겨우 말려서 상황이 진정이 될 수 있었지만 가족들은 아무도 시모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모는 법적인 처벌을 받기 위해 소송 절차를 진행 중이고 저희 부부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계시지만 그 모습 또한 가식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일단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중이에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게 너무 황당할 뿐입니다. 시모가 저지른 모든 일들에 대해 시댁 식구들 또한 도와줄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혼자서 모든 걸 헤쳐나가야 되겠죠. 이자는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이에요. 저희 가족에게 피해가 올까봐 변호사와 상의 중에 있고 남편은 시모가 접근하지 못하게 철벽 봉쇄를 하고 있어요. 두 번 다시는 시모와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 있게 될 제 인생이 조금은 밝아졌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